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모두 8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당군일의 최대의 무기 구매 사업, 바로 한국의 3차 차기 전투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입찰에서 록히드 마틴과 유럽 항공방위우주산업, 즉 유로파이터가 사업비 초과로 사실상 탈락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두 군데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차기 전투기 사업의 실상 상세히 짚어봅니다. 군사 전문지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김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책을 탈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예, 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한동안 책 내느라고 전혀 다른 일 신경 못 썼는데 그 사이에 이 전투기 사업이 아주 이상하게 가는 걸 보고 네. 예, 이거 책 쓰는 동안에 큰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책 제목은 뭡니까? 서해 전쟁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죠. 이제 국정원, NLL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서해 분쟁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그 분쟁의 뿌리를 파헤치자는 건데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발표한 거 말고 네. 바닷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네. 이걸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책 제목이 서해 전쟁. 서해 전쟁. 예. 5번 교전이 일어났던 웨스트 씨 원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서해 전쟁. 네. 예. 지금 책이 나왔으면 이제 서점에 깔려 있겠네요. 오늘부터 아마 보낼 겁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김종대 편집장의 서해 전쟁 많이 애호해 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록히드 마틴의 F-35A와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너무 비싼 가격을 적어내거나 정부가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록히드 마틴의 F-35A 라이트닝 2라는 그 기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는 기종하고 이 두 가지 미국 기종이에요. 네. 세 번째는 유럽 항공 방위 산업 EADS라는 어떤 유럽의 연합 회사죠. 네. 여기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렇게 3파전으로 경쟁이 될 걸로 봤습니다. 네. 잘 가던 중에 네. F-35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아예 못 써냈어요. 네. 이거 개발이 안 됐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는 자기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비싸다마다 얘기를 하는데. 네. 비싼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확정가를 못 써내니까. 네. 그러니까 실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비행기니까. 그걸 팔아먹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가격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고. 예, 이건 탈락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네요. 예. 국가계약법상 안 됩니다. 확정가가 없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입찰이 끝나고 이틀 뒤에. 네. 원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가격에 들어온 걸로 처음에는 다 방사청이 발표를 했는데 네. 이틀이 지난 후에 돌연 방위사업청이 기습적으로 일요일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가격이 초과됐다. 그래서 이틀 전에는 가격이 맞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그 가격이 맞은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네. 전투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자기 1인승, 네. 복자기 2인승. 네. 이런데 복자기를 15대 달라 그랬는데 네. 그거를 6대로 써냈다. 그러면은 복자기는 뭡니까? 이게 원래 단자기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2명이 타는 복자기를 개발하려면 돈이 더 들죠. 그렇죠. 대략 이 금액을 저희가 보기엔 방사청 요구대로라면 3천억 정도가 더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3천억 정도를 요구사항대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반영한 가격이 초과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탈락이다. 이래가지고 이틀 후에 이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은 F-15 사일런트 이걸 혼자 남은 거거든요. 그럼 보나만 하네. 아니 사실상 탈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또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이 가격이 전체 100점 만점 평가에 15점, 15%예요. 네. 그러면 15%에서 가격이 안 맞은 만큼 점수를 이렇게 감점을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가격이 안 맞으면은 본계약 체결 못 한다 그러면서 탈락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다른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가격을 15점에서 평가를 하고 여차하면 가격이 안 맞으면 예산을 늘려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가격 요인을 강한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유럽제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석연치 않은 이런 어떤 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사실상 보잉사 단독으로 밀어주는 거죠. 결국은 유로파이터 탈락은 지금까지 미국산 전투기만 구입해온 관행, 그로 인한 뭐랄까 미국 그 로비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 전 세계 이 전투기를 구매하는 나라 중에 말하자면은 미국하고 공동 개발을 한다, 공동 생산을 한다 이런 비즈니스 프렌드십 말고 그냥 완제기로 직구매를 전투기로 구매하는 나라 중에 미국제 아닌 전투기가 단 한 건도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코리아. 딱 한 나라. 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사우스 코리아. 네. 묻지마 구매예요. 그런데 미국제가 아닌 그런 전투기를 사면은 왜 문제가 되냐? 주한미군 철수할까봐. 미국이 안보 지원 안 해줄까봐.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어떤 정서적 장애가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오로지 직구매하는 나라 중에 미국 무기만 이렇게 전투기만 구매하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됐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끔은 유럽제도 사서 미국제하고 합동 전투를 해봅니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나토도 미국 동맹국이기 때문에 나토에서 쓰는 유럽 전투기나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거나 암호 코드만 열면은 서로 합동작전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합동작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말 충격이네요. 어떻게 미국제 이외의 전투기를, 무기를 단 하나도 구매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거기에다 더 충격적인 게 지금 보잉사가 이제 F-15 사일런트 이글을 한국에 판매하게 되면 말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조기 경보기가 보잉사 제품입니다. 또 지난 4월에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기 전에 육군의 차기 공격 헬기로 아파치 헬기가 결정됐는데 이게 보잉사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보잉사입니다. 이번에 사일런트 이글까지 하면 한국 영공에 날아다니는 걸 싹쓸이라는 거예요. 보잉사 하나가. 다음에 또 내년에 아마 공중 급유기를 우리가 도입할 예정인데 이것도 보잉사가 유력해요. 아니 그럼 로키드 마틴은 뭐하는 그 미국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로키드 마틴 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세상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보잉사가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더라. 모든 걸 다 깔아놨다. 그런데 여기 주한미 상공회의소 회장도 보잉사가 주로 맡았죠. 여기 주한미군 그 방위산업 담당하는 그 저스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어떤 행정 업무를 하는데 거기 단장이 제대하고 군복 벗으면 주로 보잉사 임원가요. 아니 거기에다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747 여객기 이 말입니다. 이게 또 전부 보잉사잖아요. 도대체 보잉사 한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고. 보잉사의 봉이 대한민국이네요. 아마 외국의 단일 회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뭉터기 돈을 뽑아가는 이만한 회사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 그게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국민 세금이고요. 이 돈도 돈이고요. 대한민국 하늘의 패권을 장악한 회사죠. 참. 근데, 그 F-15 사일런트 이글, 이게 결국은 새로운 전투기라기보다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F-15를 일부 개조한 그런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삼순이었다가 결국은 낙찰되는 건데, 이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연예인 여성이 화장을 조금 바꾸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TV 나가 분장 바꾸면 전혀 달라요. 기존의 전투기는 하나예요. F-15. 근데 이걸 스텔스 흉내를 냈다고. 이래가지고 스텔스 도료 페인트를 일부 칠해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꼬리 날개가 수직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거를 반듯하게 옆으로 눕히면은 레이더의 탐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요것도 눕혀서 스텔스 흉내를 내겠다. 네. 근데 입찰 직전에는 날개 눕히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다시 세운다. 그러면 스텔스 그 페인트 조금 칠하는 건데. 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저 레이더를 신형으로 좀 바꾸고 네. 스텔스 조금 하면 화장 다시 했다 이 얘기예요. 전혀 다른 전투기 같지만 같은 전투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기존 전투기에 스텔스 흉내를 내는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서류상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네. 이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 시제기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써야 되는데 테스트를 못 해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 평가팀이 가가지고 F-15를 타본 게 아니라 F-16을 타봤어요. 네. 조건을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연습기, 훈련기로 대신 평가를 했습니다. 유사기종 평가라는 법에도 없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입하는 F-15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도입해보면은 이게 그 비행기가 맞나? 네. 이런 어떤 그 의문이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비행기고 아주 올드 모델이고 이게 2020년부터 도입하면 2060년까지는 우리가 써야 될 비행기인데 2060년에 이 전투기 조종할 조종사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미래 세대 비행기인데 2060년이면 개발 100주년이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 때 비행기를 우리 다음 세대 조종사들이 탄다 이 얘기예요. 자동차도 10년 넘으면 올드 모델인데 하물며 이 기술이 매일 바뀌는 전투기 세계에서 100년 모델을 쓰네요. 100년간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구경 못할 게 이제 그때 가서 한국에 오면 다 있는 거예요. 미국 보잉사 박물관을 한국 현역 그 전투기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참. 그러니까 나중에 100년 전의 비행기니까 이거 쓰고 미국의 골동품으로 수출해도 돼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결국은 F-15SE도 실체가 없고 F-35A도 그랬다면은 네. 남는 거는 유로파이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유로파이터에 대해서 그 석연치 않은 이유. 네. 그래 복자기를 15대나 가져와라. 이게 복자기를 15대라면 무지하게 많은 양인데 네. 이 현대 전투기는 이 복자기를 개발 안 합니다. 예를 들어 F-35 같은 경우도 단자기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현대 전투기는 컴퓨터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2명씩 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복자기를 15대나 요구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종사 훈련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15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조종사 훈련이라면은 서너 대만 있어도 되거든요. 네. 예, 훈련이 주 목적이 아니라 전투를 주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60대 중에 15대라 그러면 30%에 가까운 수량인데 네. 이걸 복잡하기로 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유로파이터를 배제하기 위한 명분이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공군이 훈련용으로도 쓰고 야간 비행 때 2명이 타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요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조종사 훈련이 아주 탁월하게 돼 있어요. 시뮬레이터가. 네. 그래서 이걸 훈련용이다. 또 야간 비행이라고 하지만 계기 비행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요즘 비행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유로파이터 배제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MB 정부 때는 없던 요구인데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극히 최근에 갑자기 나온 요구예요. 그러면요, 그 F-15SE,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건데, 네. 주변국의 주력 항공기와 비교하면 품질이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아니, 고조 할아버지 때 비행기가 새로 전투기 지금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리라는 거는 조금 상식 밖인데, 네. 단지 F-15는 이제 검증된 비행기라는 거. 네. 거기에다가 지금 공군이 이미 F-15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인프라가 있거든요. 어떤 후속 군수 지원, 부품 지원, 훈련 체계, 교육 체계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점에서는 가격이 싸요. 네.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쩐 일인지 저번에 세법 개정 이후로 말이죠. 네. 그 무위에 무산됐지만은 이 돈 문제에 요즘 굉장히 예민합니다. 무조건 싼 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애시당초 F-15 옛날에 2002년부터 도입할 때 그냥 120대를 샀으면 네. 이런 사업 필요도 없고 그렇죠. 돈이 몇 조 원이 절감됐을 거고 근데 똑같은 전투기를 1차, 2차, 3차 쪼개가지고 나눠서 사업하다 보니까 거의 2배는 든 거고 아마 6, 7조는 낭비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제 우리의 잠재적국은 물론 이제 북한이지만은 네. 일본도 사실상 잠재적국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그 걔네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주력 전투기와 F-15SE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이미 1970년대부터 F-15 그 J라고 네. 미국에서 들어온 F-15를 미국하고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을 했어요. 19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예. 네. 그래갖고 모든 어떤 기술적인 수준은 이렇게 외국에서 직구매로 전투기를 구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벌써 몇십 년 앞서 나갔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착수한 상태고요. 네.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주변의 어떤 그 전쟁의 양상이 바뀔 거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전투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미신에 좀 빠진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스텔스기가 정답이냐? 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스텔스를 잡는 또 고성능 레이더가 새로 개발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양상의 어떤 그 미래 기술은 우리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단지 스텔스기라는 것이 미래 전투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라는 이미지를 만든 건 솔직히 말해서 팔아먹기 위한 논리였어요. 네. 그건 알 수가 없고 또 개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전투기 성공할지도 모르는 전투기를 살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모델을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유럽제를 대안으로 한번 고려해봐야 될까 아닌가 하는데 이번엔 또 혈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혈통이지 우리는 유로피안 혈통은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정답이 없으면 재검토해서 돈도 없다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재검토가 오히려 더 정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이었습니다.